잘 계셨습니까? 예, 스님. 또 이렇게 스님 뵐 때마다 오늘 자연스님 보는 날이지 하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도 어저께 밤잠을 설쳤어요. 저 부정맥이 있거든요. 반점을 왜 설치셨어요? 커피 드셨어요? 광우 보고 싶어서? 나이 먹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와.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선생님, 오늘 또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스님은 어디로 출가하셨어요? 저 합천 해인사,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스님. 해인사가 스님 계실 때만 하더라도 스님들도 되게 많고 행자도 많고 이럴 때 아니에요? 저희 행자실에 행자가 20명 있었죠. 아 그래요? 예. 스님은 어디서 출가하셨습니까? 저는 통도사. 통도사요. 예. 야, 불보종찰 통도사. 야, 밥 많이 먹기로 유명한 통도사. 아 그런 식으로 뭐라고 치지 마. 저 통도사 좋아합니다. 선생님, 통도사 앞에는 문필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서 예. 통도사에서는 그 문필봉 기운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 했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박학하신 이유가 바로 통도사 문필봉의 기운을 받은 거군요. 그 기운이 좀 빠졌는갑더라고요. 빠진 게 이 정도입니까, 스님? 이렇게 가는데. 빠진 게 이 정도입니까? 오늘 또 이제 그 산사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또 진행해 볼 텐데요. 피디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 스님. 절은 왜 산에 있을까요, 스님? 스님, 우리 한국 불교는 유독 산에 사찰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축원할 때도 무슨 사나 무슨 사 이렇게 삼각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계룡사나 이제 산도 없는 절도 산이라고 도시 쪽에 있어서 산이 보이지도 않아. 봉은사도 뭐 수도산이 어디 있대 이렇게. 선생님, 그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대전에 포교당이 있었어요. 저 아시는 어른스님이 대전에 포교당이 있었는데 시내 한가운데잖아요. 축원할 때 계룡사나 무슨 사 정정지 수월들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계룡산 보이지도 않는데 왜 계룡사나에 했더니 대전이니까 다 계룡산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전이 계룡산 나발인갑네. 근데 스님,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해 보면 2600여 년 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빈비사랑 왕의 청을 받고 중림정사라는 최초의 사찰을 이제 짓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마을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우리 한국에 있는 사찰들은 거의 다 산으로 집중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지 마. 믿지 마. 너무 믿지 마. 예, 아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잖아요, 스님.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탁발, 뭐 걸식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어먹는다. 네, 절 안에서 빌어먹는다 아니고 예, 얻어먹는다. 얻어먹는다. 아니, 공양을 받고 등가 교환이다. 예.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예요. 정신적인 게 훨씬 더 큰 거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리드하는 판기업 이런 거 보면 뭐 구글, 페이스북 다 정신적인 거지 물건 안 팔잖아. 우리 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예. 동감합니다, 스님. 그런데 물건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음식을 자급자족하지 않고 마을에서 조달해 먹는 그런 구조였었기 때문에 마을과 멀리 떨어질 수가 없었겠죠.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스님 만약에 그 해인사 출가하신 해인사에서 탁발 나갔다 와봐 12시 안에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벌써 위계 향이 밀려. 그리고 이게 두 예. 종류 또 룰이 있거든요. 그 탁발 룰에서도 어떤 집단들은 탁발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먹는 집단도 있었어요. 근데 불교는 금강경 스님 보시면 나오잖아요. 예. 돌아와서 드시죠. 차기지발, 예, 입사위대성, 걸식, 어제 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네, 환지본처잖아요. 네. 그래서 자, 아는 것 좀 드시죠. 나왔어요, 선생님. 아는 것 좀 그래서 나왔네. 그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마을과 멀리 떨어질 수도 없었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제 또 약간 소란스러워지고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맞습니다, 스님. 그런 어떤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탁발하기가 쉬워야 되고 신도들의 법문 듣기, 법문 들으러 오기가 편안해야 되고 하지만 너무 가까워서 마을 사람들 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마을과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고 가까워서도 안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요걸 제가 찾아봤더니 옛날부터 거기에 대한 많은 해설이 있더라고요. 주석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된다.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걔가 오면 어떡하지? 걔가 절에 와서 진짜 절을 옮겨야죠, 쓰리.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이제 신도들과 분명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이런 걸 다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원래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 그러면 왜 한국 불교는 언젠가부터 사찰이 산에 집중되어졌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짚어봐야 돼요, 스님. 이제 사찰이 산으로 들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 밥을 이제 절에서 해먹는 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 승단에서도 사찰이 어느 정도 이상 규모를 가지면 탁발을 다 나갔던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해먹었습니다. 원래 해먹는 건 계율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니, 인도 꼭, 불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초기 불교부터 이제 논점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1차 결집 때도 마하가섭은 해먹지 말자 파였고 불안하라고 하는 분은 해먹어도 된다. 나는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이미 거기서 논쟁이 벌어졌네요. 그리고 답은 안 나왔습니다. 단지 가섭 쪽 세력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먹는 게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저 나란다 대학 현장 스님이 유학하신 동아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도 사찰 중에서 제일 많이 아는 데가 나란다 대학이거든요. 나란다 대학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한 10,000명이에요. 아무도 놀라진 않지만 약간 놀라는 척을 아이고 깜짝이야. 조개종이나 있었어요. 조계종이 나란다 대학 안에 다 들어가네. 지금 조계종이 이렇게. 근데 그거를 탁발로 조달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생각을 해봐도. 결국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신도들의 공약물을 받고. 그러니까는 아예 정부에서 장원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란다 대학 주변이 아예 이 나란다 대학을 이렇게 도와주는 공급해주는 이러한 쪽으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밥을 해먹었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이나 자은전에 보면 현장이 거기서 유학했을 때 밥이 옵니다. 분명히 기록에 근거가 있는 거네요. 밥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특수한 쌀에 밥을 먹었다. 특수한 쌀. 자랑으로 공대인미라고 난 못 먹는 거 다 먹어봤다? 뭐 이런 겁니까? 몇 명만 몇 명만. 학장급들에 해당하는 몇 명만 그 쌀이 나와. 내가 그 정도 위치 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여워요. 네. 당신이 한 줄 자랑이야. 이게 네. 틈새 기회만 있으면 또 이게 당신이 또 말한다니까요. 근데 스님 결국은 이제 한국 불교에서도 이제 그 한국의 사찰이 이제 산에 집중되는 이유가 공양과 관련된 부분도 짚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까 왜냐하면 만약에 공양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산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랬으면 또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중국 불교 문화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 이 동북아시아 문화에서는 땅, 풍수, 명당, 에너지, 기운 막 이런 개념들이 아주 깊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중국 불교도 포함해서 한국 불교의 대부분의 사찰이 또 산에 집중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명당을 싸그리 점거한 거다. 명당이란 명당을 그냥 스님들이 사찰이 다 움켜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국립공원 지정되기 전에 다 알박기를 해놔서 우리가 국립공원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지금은 거의 건축 행사도 안 되는 데다가 우리 다 졸 짓고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뭐라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스님, 갑자기 스님 월정사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월정사 위에 올라가면 정멸보궁 있지 않습니까? 예. 박문수가 암행어사였을 때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내가 일도 안 하고 사지육신 멀쩡한데 농사도 안 짓는 저 스님들을 내가 모두 다 정리해버리리라. 내가 불교를 싹 밀어버리리라.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대산 정멸보궁에 올라가서 그 사리탑,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자리를 딱 보더니 부처님, 그러니까 스님들의 조상인 부처님의 묘자리를 이렇게 좋은 곳에 썼으니 스님들이 저렇게 농사 안 짓고 놀고 먹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있겠구나. 열심히 수행하면서 자꾸 아니 제 얘기 아니라 박문수 얘기가요. 예. 물론 우리 스님도 수행 열심히 하시죠. 예. 마무리는 훈훈하게. 그래서 그 풍수 얘기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분이 도성국사. 저 왕건의 책사였기도 했었던 도성국사가 그런 식으로 했었고 훈요 십조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치 전국에다가 침을 놓고 뜸을 뜨듯이 절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왕기를 승하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왕조들이 역사가 긴 데가 없습니다. 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중국이 몇백 년 동안 여러 개의 왕조가 막 뒤바뀔 때에도 우리나라는 한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중국사 외우려면 머리 터집니다. 제가 그 터지는 걸 지금 의자절에서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 안 해주는데 예. 지방 정권까지 치면은 한 100개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 정도가 해야 이게 돌아가는 정도 상황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삼국시대, 통일시대, 게다가 천년, 뭐 이게 고려, 삼국까지 다 하면 고려 조선 끝. 예. 이거 바보라도 외워요. 그래서 왕조가 이렇게 오래간 게 사실은 그 불교에서 그런 비보사찰, 예. 비보사탑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 같더라. 비보사찰이라는 것은 풍수적으로 봤을 때 기운이 약한 곳에다가 사찰을 짓고 기운이 강한 곳에도 사찰을 지어서 약한 곳을 크게 일으키고 큰 곳을 다시 좀 다스려서 균형을 맞춘다. 그게 비보사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뽀샵이죠. 뽀샵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님 입에서 뽀샵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예, 충분히 적절한 예인 것 같습니다. 스님 적당하게 이렇게 원만하게 이제 맞춰 나간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러면 스님 우리 한국 불교에서 사찰이 산에 집중된 게 첫 번째가 공양 문제. 멀리 탁발 갈 필요가 없이 사찰 안에서 공양이 해결될 수 있었다. 예, 예. 그러니까 산에서도 충분히 많은 스님들이 산에서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또 두 번째는 금방 말한 비보사찰, 풍수에 대한 문제죠. 풍수지리. 그래서 우리 도성국사 같은 큰 스님들께서 정말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이렇게 사찰을 짓게 된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솔직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마을에도 유명한 사찰이 많았다. 뭐 경주 등지로 해가지고 마을 안에도 굉장히 권위 있고 규모가 크고 유명한 사찰이 많았었는데 지금의 한국 사찰은 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이 억울한 누명이 사실은 조선시대 숭유 억불의 영향이기도 하다라는 또 그런 맞습니다. 책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예를 들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흥왕이 황룡사를 창건하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 왕궁을 지으려고 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왕궁을 산에다 지었겠냐. 제일 메인 자리에다가 짓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에다 졌다는 거죠. 도시 안에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시청을 짓는데 누가 시청을 산에다가 짓겠어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우리 출가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들의 도성 출입 금지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구한 말인가요? 그것도 일본에 의해 가지고
스님들의 도성 출입 금지된 게 풀렸다면서요. 기공집내가. 예. 그 말은 도성 안에 있던 혹은 큰 고을이나 성 안에 있던 사찰들이 다 몰락하게 된 계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 참 존경하고 한글을 너무 사랑하는데 조선하면 약간 억하심정이 들어요, 스님. 세종대왕이 초창기에는 불교 탄압을 했었는데 엄청 심하게 했어요. 나중에 세종의 어머니가 소원하고. 예 병에 걸렸을 때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서 어머니 병이 나은 뒤로 그때부터 불심이 싹 터서 말년에는 불교에 굉장히 깊이 귀의하였다. 조선시대 숭유 엇불 때 또 성 안에 있던 또 큰 마을에 있던 사찰들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스님.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가 고려시대 때 임금이야. 그리고 내가 큰 스님을 모시고 싶어. 그러면 임금이 해인사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해인사까지 임금이 가면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국정이 마비되죠. 예. 뭐 구테타가 나든지 뭐가 날까요? 그래서 모든 큰 스님들은 뭐 흥왕사라든지 뭐 이런데 그러니까는 임금이 사는 궁궐 근처로 다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절들은 전부 있고 산사들은 사실은 좀 떨어지는 자리. 중국 불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황제가 좋아하는 큰 스님이 있으면 그 황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다가 절을 지어줘 가지고 그 큰 스님을 모시던 일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거는. 현장 스님도 그랬고요. 아니 스님이 왕이라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가 왕이면 당연히 뭐 해인사에 계시든 송방사에 계시든 그러면 올라오실래요? 그러면 안 갈래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셔서 큰 절을 지어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가서 가끔 찾아뵙고 뭐 인사드리고 좋은 말씀도 듣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절은 사실은 지금 살아남아서 승리한 거지만 초인류는 아니에요. 미안한 인류는 얘기인데 아니다? 초인류는 아니야. 네. 아니 인류야. 인류인데 초인류는 아니다. 초인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약간의 변수가 있는 게 선종이에요. 저도 사실 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스님. 우리나라는 선종의 문화가 굉장히 깊게 이 선불교가 뿌리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불교라는 게 먼저 내가 깨닫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스스로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에서 집중 수행하는 기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 한국 불교가 산사 불교로 변화되어진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은 숭유옥불로 인해서 도시절이 날아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선불교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보면 그거 있잖아요. 구산선문이라고 하잖아요. 오교 구산. 그러니까 오교는 그냥 교종사찰이니까 도시 안의 중심에 있었던 거, 구산은 그때부터 산이었던 거예요. 구산 선문. 생각을 해봐요. 구산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꼭 숭유옥불 돼서 산으로 들어갔습니까가 아니고 원래 수행 중심의 어떤 기도원 같이 지금 기독교로 말하면 도시에 다 큰 절들이 큰 교회들이 있고 기도원 만들어 가듯이 그런 식으로 퍼졌던 것들이 남은 거예요.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산사로 모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어떻게 보면 조선 시대 때도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구 세력들이 있고 조선 초기에 보면 사림들이 있어요. 사림들은 전부 지역으로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공부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림이 장악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서원이라는 문화가 그쵸? 생기죠. 그러니까 도산서원 이런 것처럼 시골에 있으면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올라오고 주류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스님, 지금 한국 불교가 이제 이 사찰달이 산사에만 집중되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에서 좀 살펴봤는데 항상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불교가 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포교를 등한시했다.
물론 스님들이 수행에만 집중하고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산에서 수행만 하시면서 정말 대중들과 함께하는 불자들과 같이 호흡하는 이런 포교 분야에 있어서는 솔직히 많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절에 가고 싶어도 절들이 다 산에 가 있고 교회들은 다들 교통편이 좋은 데 몰려 있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스님 같은 분이 역할을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요? 제가요? 지금 쌤 무슨 말만 하면 다 저한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예. 보면 지금은 도시 안에 절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이런 방송이라든지 뭐 개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 매체들로 지금 또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스님이 그런 게 역할이에요. 꼭 스님이 지금 뭐 절에서 뭘 하고 차리고 이게 아니고 지금 하시는 것만 갖고도 충분한 그러면 역할을 합니다. 스님 이렇게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고 더 가까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불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 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너무 대놓고 하니까 오빠 엉간히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사장님 보고 너무- 계시죠? 너무 대놓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자, 그래서 스님 우리 이제 산사에는 충분히 절들이 많고요. 사실 불교라는 게 우리 개인의 성불, 우리 각각 개개인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 전하는 것도 정말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한국 불교의 사찰의 모습은 좀 도심으로 또 우리가 새롭게 좀 발걸음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님. 지금 예전의 명당이 사실은 산 안에서 좋은 기운이 있는 데라면 지금은 도시 계획으로 명당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아마 사찰림을 가진 절 중에는 월정사가 제일 땅이 많을 겁니다. 월정사가요? 보이는 쌤, 데까지 월정사 다 사신다고 지금 월정사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데까지가 다 월정사 땅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시골 분들에게 땅을 많이 뺏겼어요. 월정사가. 아,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디까지가 내 땅이지 그러다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여기 내 땅이요 하고 가져가는 겁니까? 예. 그게 뭐 몇 년 이상 여기가 점유를 해버리면 그쪽으로 넘어가요. 땅이 많구나.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것보다 어. 도시에 있는 땅이 훨씬 낫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땅을 크기로만 가정하면 사실은 월정사가 제일 크지만 오대산이 제일 크지만 그래봐야 그 땅 다 팔아야 봉사 땅 얼마 못 살 걸. 위험합니다, 스님. 너무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도시계획이 명당인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 네. 그래서 도시계획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역세권이 명당이다. 역세권. 비싸지 않습니까, 스님? 원래 명당은 다 비싸요. 오지가 명당이다 이런 편견을 버려요. 아니, 또 역세권에는 그렇게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라갈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비율은 맞춰서 사실은 균형을 맞춰야죠. 산에는 이미 너무 많으니까. 스님, 사실 포교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예. 정말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대화 나눠야 되고 현실적으로 펼쳐진 상황들이 있고 결국 포교라는 것은 이상주의만으로는 해결될 게 아니다. 그 땅이라는 문제, 건물이라는 문제, 역세권이라는 문제. 왜냐면 사실 신도들 입장에서도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절에 가려는데 저기 뭐 산꼭대기까지 뭐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철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코앞에 있는 사찰에 딱 가면 훨씬 더 발걸음도 또 더 쉽게 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급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교 안에 계시는 신도분들의 연령층이 높고 조금 있으면 이제 다리도 아프고 연세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쉽게 안 돌아가세요. 그래서 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은 있어도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까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께서도
이런 끊임없는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스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어떤 대도시에다가 스님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작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스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의 프로그램들을 좀 갖추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고요. 스님, 그러면 우리가 물론 산사에 있는 사찰도 문화적으로도 소중하고 역사적으로도 소중하지만 현실적으로 포교라는 입장에서는 우리 사찰이 도심 포교, 도심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사를 이루고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서로 같은 입장이잖아요. 예, 예. 그럼 스님, 어떻게 우리가 도심 포교를 더 활발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선불교를 하는, 저는 뭐 선불교 전공자이기는 하지만 선불교가 훨씬 더 외연이 넓었는데 지금은 선지상주의가 돼서 포교하는 분들을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이 인식을 포교하는 조금이라도, 스님들 좀 우습게 본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포교하는 분이 있어야 산사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 선수행하시는 분들도 공양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상 편리한 시설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분들을 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식 자체가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선불교를 하는 이 선승들하고 그다음에 포교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연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높게 봐요.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못 먹고 삽니다. 아,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연불하시는 차라리 기도하는 스님들을 자꾸 깎으려고 해요. 이게 저 뭐야 기도 보시에서. 스님을 낮춰보는. 네, 아니 보시에서도. 아, 그래서 저는 보시는 오히려 더 높여줘야 된다. 늘상 그게 제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대등 관계 정도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 각자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조금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그게 이제 신도한테 똑같은 인식을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한쪽에 너무 쏠리게 되고 그게 포교 공백이 만들어지는 결정적 이유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도 참선하는 스님대로 중요하고 포교하는 스님도 포교하는 스님대로 중요하고 기도하는 스님들도 기도하는 스님대로 다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스님한테 언제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스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세요?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스님 덕분에 먹고 삽니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스님들을 굉장히 고맙게 아니 생각하는. 스님은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부처님 가르친 공부 많이 하시니까요. 스님이 이제 강의로 또 법을 펼치는 분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스님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이렇게 약간 소모품 비슷하게 보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님 저 대만 불교 제가 대만 불교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제가 송광사 유런 졸업하고 우리 유런 스님들끼리 졸업 여행으로 대만 불교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대만은 그 중국에 있는 1세대 그 스님들이 대만으로 건너오실 때 대만에 있는 군민들의 80~90%가 다 무속신앙이었대요. 맞습니다. 섬나라.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대만 국민의 80% 이상이 다 불자래요. 그러면 그 힘이 무엇이었냐? 결국 교육불사였대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렇게 법문하시고 강의하시고 경전을 널리 펴시고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포교하시는 스님들을 아주 으뜸으로 본답니다. 그 우리나라도 우리 기존에는 이렇게 산에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는 스님만 좀 최고다라고 했던 그런 좀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도심 포교 또 한국 불교의 포교가 새롭게 부흥하려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포교하시는 스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지해주고 권위를 높여주고 좀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가 먼저 좀 자리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사람들이 대우받는 쪽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산에서 문화재 지킴이 정도 상황으로 계속 위축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회 인식이 어땠냐면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사실 불교 옹호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립자 중에서 불교 그래도 나는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친불교 성향을 그쵸, 가진 그쵸.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거대한 시대의 흐름 자체가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다 이렇게 좀 놓아버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스님. 그래도 명상 쪽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계종이 명상종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왜 뭐 참선, 명상 네. 같은 개념으로 쓴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물이 들어왔는데 노가 없어. 그래서 지금 노를 깎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요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노노노노노 그 노래 좋아하신다고. 말해놓고 제가 창피해요 지금. 노를 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자꾸 이런 도심포교에 대한 인식이 있는 스님들이 자꾸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님. 결국은 자꾸 애써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대만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별로 상황이 안 좋은데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느냐.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한 말이 그거예요. 해보고 하는 얘기냐. 정주영 회장님의 환생인 줄 알았어요. 해봤어? 해보고 하는 소리냐. 예. 근데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도시나 아까도 이제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거기 역세권 땅값도 비싸고 다 아니에요. 원력과 의지가 있으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님, 그 동국대에서 한국 현대 포교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신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포교당이 성공한, 도심 포교가 성공한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대요. 바로 불교대학이 활성화돼 있더래요. 불교대학. 근데 스님도 굉장히 교육불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불교대학이라는 게 사실 산에 있으면 우리 사람들이 찾아가서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한국불교에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불교대학 특징들이 다 도심 속에 있어요. 네. 예, 스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스님은 지금 그 불교대학 담당자잖아요. 책임자 아니에요? 책임자? 좀 피곤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강의를 몇 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불교대학을 제가 불교대학 중심에 있으면서 느낀 게요. 놀라운 점이었으니 사람은 정의 동물이잖아요. 내가 다닌 불교대학, 이 불교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의 자부감이요. 그 사찰을 꾸준하게 다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불교대학 졸업하신 분이 1년 동안 절에 안 나와도 부처님 오신 날에는 꼭 와서 등이라도 달더라고요. 내가 공부했던 곳이야 이러면서. 아니 한 학기나 1년을 사람들이 다니면 더 다니면 뭐 2년, 3년씩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만 다닌다고 해도 요즘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시절이라도. 그래서 그렇게라도 닦이면 그리고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특수한 생각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습관화되면. 습관이 돼야 된다. 예. 결국 공부하면 습관이 돼야 된다는 뜻이네요. 아니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예. 주기적으로 다니면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안 갔더니 저희 친형한테 들은 얘기예요. 가서 잘해. 집에서 자지 말고 학교 가서 잘해. 그러면 된대. 학교라도 가라. 네. 공부 못해도 되니까 학교라도 가라. 그래서 효과 보셨나요? 그게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우리가 사실은 한국말을 배울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엄마 등 뒤에서 2년 동안 그냥 들었을 뿐. 자빠져 자다가 한마디 터지면 한국말을 배우는 거지 뭐 단어를 외우고 뭐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가면서 습관을 들였느냐가 가장 무서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습관을 이기는 건 없군요. 그래서 교육에서의 핵심은 뭘 외워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아니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즐거우면 그러면 경기가 끝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교육 모토거든요. 중요한 건 일단 습관이라도 들이게 하려면 어떻게든 절에 오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꼬드겨야지. 꼬드긴다. 저렴한 표현. 간만에 전문 용어가 나오셨네요. 꼬드긴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게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지속시켜 가면 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당신과 인연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님 오늘 스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왜 한국의 사찰은 산에만 집중되어 있는가라는 부분 살펴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뭐 공양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산에서도 해결할 만큼 되었고 그다음에 굳이 탁발하지 않아도 산에서 이제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풍수지리 명당이라는 개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비보 사찰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선불교의 영향, 산에 들어가서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한다는 선불교의 영향도 있었고 또 우리 한국 불교의 어두운 부분이지만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로 인해서 그렇게 큰 도시에 있던 사찰들이 또 무너지는 계기도 되었다. 이런 걸 짚어보면서 지금 저와 스님이 서로 딱 마음이 축자갑작 딱 이루어진 거는 이제 도심포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찰이여 산에서만 머물지 말고 도시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꼬드게 해야 된다. 맞습니까, 스님? 제가 전개 잘했나요? 아니 그리고 이제 첨언하면 BTN 같은 이런 방송국에서 프로를 만들어주면 사실은 어디서든지 지금은 접할 수 있는. 스님, 아까 제가 그 비슷한 얘기했을 때 저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스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지만 이거는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스님하고 저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도심포교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 주력해야 될 분야가 바로 미디어 포교, 영상 포교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가 하지 말라더니 바로 BTN 사랑합니다. 영상 포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 인터넷 동영상으로 수많은 강의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스님 실제로 지방에 불교 대학을 못 다니시는 지방에 멀리 계시는 그런 불자님들조차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스님. 지금은 사실 불교가 어떻게 보면 현대화에서 약간 뒤처지는 바람에 기독교가 도시를 점령했는데 인터넷상의 공간은 사실은 기독교나 불교나 지금 같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쪽 영토를 얼마만큼 많이 차지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또 다른 논리적 층위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공하면 사실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메타버스까지 동시에 연결되는 코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고 어른들께서 많이 판단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님이나 안 그러면 이런 BTN 같은 데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 이제 저나 스님이나 이런 미디어 포교를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예, 스님 같은 분 몇 분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스님도 저한테 덕담해 주셔야죠. 나도 광우 같은 애 몇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해주셔야죠. 스님은 삼국지의 관우예요. 관우 왜요? 일당백이죠. 스님 오늘 너무나 재미난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스님. 스님 성불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